네, 자,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는 앞 시간에 설명된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번부터 중복이네요. 청산 종결 등기가 행해졌다면 청산 사무가 아직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법인의 권력력은 소멸된다 했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당연히 틀렸죠? 네. 제한적이나마 권력력을 인정한다라고 했고요. 그다음 2번입니다. 법인의 대표기관은 정관 또는 사원총회에 의해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타인에게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할 수다. 자, 방금 그랬습니다. 앞 시간에 2시간 동안 열심히 설명된 부분이 지금부터는 좀 중복되어 나오는 지문들이 보인다고 했죠. 이제 여러분에게 맡겨도 되겠죠? 네, 그래요. 이거 포괄적 대리권 수여할 수다. X. 자, 그다음에 3번입니다.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뭐라고 나와야 돼? 특정 사무에 한해서 대리권을 둘 수 있다. 자, 정확한 표현입니다. 옳습니다. 그다음 4번입니다. 대표이사의 불법행위가 법인의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에 대표이사는 자기의 불법행위 책임을 면한다 했는데 여러분 민법 제35조 1항에서 한번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35조 1항에 따라 법인이 피해자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그 가해이사, 가해 행위란 대표기관 개인 책임을 면하지는 못합니다. 자신도 가해이사 자신도 불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서 피할 수가 없다,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의 불법의 책임을 면한다. 틀리고 당연히 X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입니다. 자, 5번 보시죠. 5번. 법인의 대표권을 가진 자가 하는 법률행위는 성립상 효과만 법인에게 기소할 뿐 그 위반의 효과인 채무불이행 책임까지 법인에 기소하는 것은 아니다는 어이없는 표현. 당연히 틀린 표현이죠. 법인의 대표권을 가진 자가 어떤 법률행위 하면요. 그 행위에 따른 귀속 책임 당연히 져야 되죠. 그 책임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포함되지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당연히 귀속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 책임까지 법인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어이없는 표현. 네, 틀렸죠? 2020 공인노무사 여러분 시험. 그다음 6번. 법인의 불법행위를 성립시키는 대표기관에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 사람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배후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겉으로는 전면에는 잘 나서지 않아. 그런데 뒤에 숨어가지고 법인을 조종하는 자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실세라 그러죠? 네, 그래요. 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여러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옳은 지문입니다. 6번. 자, 이렇게 해서 확인했고요. 다음 지문 묶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지문으로 가시죠. 하나 더 남았네요. 7번. 자, 해산한 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죠. 또 이렇게 중복됐죠. 방금 전에 열심히 설명드린 부분. 제한적이나마 해산한 법인은 제한적이나마 권력력을 인정한다. 해산, 청산의 목적 범위에서 제한적이나마 권력력을 인정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옳은 지문이었죠. 자, 진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묶음 보십시오.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데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들끼리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요. 이건 여러분 이것 한번 보고 가셔야 돼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한번 보고 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핵심 정리 법인의 불법의 능력 보이시죠? 자, 여기다가 바로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다가 그대로 그릴게요. A 법인 자, A 법인의 대표이사 갑이 있습니다. 이 갑이, 자, A 법인을 그러면 이렇게 연상하자고요. 학교 법인, 학교 재단 법인, 학교 법인의 이사 갑이 학교의 실험, 연구, 기자재를 구입한다는 것을 미끼로 아니면 학교의 교사를 증축한다는 것을 미끼로 주거래은행인 B은행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금전을 자금하였다. 근데 그 돈을 빌려가지고 뭐 했냐면 자신의 개인적 골프 회원권 구입하고 외제 최고급 승용차 구입하고 별장 구입하고 이런 사리사욕에 충족하는 행위에 상당한 돈을 써버렸다.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죠? 자, 그럼으로써 약속된 변제기에 B은행에 변제를 하지 못했고 따라서 상대방 B은행은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 자, 이럴 때 이 과연 피해자 B는 A 재단 법인에게 그 불법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떠세요? 35조 1항 우리 민법은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기관이 직무상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 법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 핵심 정리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꼼꼼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시간 관계상 설명으로 집약적으로 설명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피해자는 법인과 그 대표 기관을 상대로 해서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동시에 그러니까 법인하고 가해 이사에 대해서 동시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법인에게만 물을 수도 있고 가해 이사에게만 물을 수 있고 선택적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만약에 법인이 배상한 경우에는 그 가해 이사에 대해서 무엇을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네가 잘못해서 이 우리 법인에 이런 큰 손실이 발생했으니까 당연히 메꾸어 놓아라. 이게 뭡니까? 구상권 행사죠? 네, 그래요. 자, 여기까지 설명 들으시고요. 자, 그럼 여기 법인의 불법의 능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대표기관에 행위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대표기관이냐 아니냐 이거 정확하게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이사, 임시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직무대행자 이런 자들은 대표기관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사의 임의대리인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자들은 대표기관이 아니라는 사실 이런 것도 보시고요. 대표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한다는 거 이것도 읽어두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불법행위 효과 아주 중요하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방금 그 지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만은 그 지문은 뭐냐면요. 만약에 이 대표이사가 대표기관이 직무와 관련 없는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때는 법인의 불법의 책임은 귀속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왜? 두 번째 요건이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한 행위해야 되는데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이때는 35조 1항이 직접 적용되지 않겠죠. 자, 따라서 이럴 때는요. 그 대표기관인 갑이 그러한 행위 결정을 한 데 대해서 찬성한 사원이 있다. 다른 이사가 있다. 다른 사원이 있다면 그들끼리 연대하여 피해자에 대해서 배상해야 한다. 그것이 방금 전에 보신 지문입니다. 자, 돌아가 보겠습니다. 돌아가 볼게요. 자, 돌아가 봅니다. 되돌아가시죠. 자, 돌아갑니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1번 지문.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서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인데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그 상해 의결에 찬성하거나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그들끼리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됐죠? 보시면. 그 다음에 2번. 민법 35조 1항에 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사용자 책임을 규정한 민법 756조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조심. 자,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요. 방금 그 그림에서 A 법인의 이사, 갑이 을에게 손해를, 자, 을이 아니고 제가 B라 그랬었죠, 여러분. B에게 막 그냥 이렇게 B라 치고. 자, B 은행에 손해를 끼쳤죠? 자, 이런 경우 35조 1항이 적용된다. 이 소리는 뭐냐면 당연히 피해자는 법인에 대해서 불법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35조 1항이 적용된다 한다면요. 75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756조는 뭘까요? 사용자 배상 책임이요. 사용자 배상 책임. 사용자 배상 책임이 뭐냐면요. 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 집행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사용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단 사용자는 그 피용자의 선임감독상 책임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배상 책임을 면한다. 이게 바로 756조거든요. 본문과 단서거든. 그렇다면 756조의 사용자 배상 책임이 적용된다 해버리면 사용자는요 면책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요. 언제나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일단 선임감독상에 귀책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배상 책임 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보냐면 법인의 불법행위 35조 1항이 적용되면 756조는 아예 적용 안 된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면책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여러분 약속이 아니라 설명 이해하셨죠? 들으셨죠? 자,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어려우니까 한 번만 더 표현합니다. 법인의 불부의 책임이 성립된다. 35조 1항이 적용된다 해버리면 756조의 사용자 배상 책임 규정은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된다는 소리는 뭐냐면 법인은 면책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750조 사용자 배상 책임이 적용된다 해버리면 면책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사용자는 피용자가 직무상 타인에 관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지지만 단 선임감독상의 귀책 사유 있음을 귀책 사유가 없다. 즉 선임감독상의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배상 책임을 면할 수도 있다는 면책 가능성이 있는 게 756조 사용자 배상 책임이거든. 그런데 우리 판례는 35조가 1항이 적용이 되면 75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표현하지 않을게요. 이걸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에 따라서 법인은 면책 가능성이 있다 없다 피해자에 대해서 면책 가능성 없어. 그러니까 일단은 법인의 불부의 책임에 그 성립 요건이 딱 충족된다면 법인은 언제나 책임져야 돼. 언제나 책임져야 돼. 일단 책임지고 난 다음에 대표기관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는 그건 별개의 문제야. 그렇죠? 됐죠? 자, 됐고요.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질문 와닿죠? 민법 35조 1항에 한 법인의 불부의가 성립하는 경우 사용자 책임을 규정한 민법 756조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된 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방금 어떤 학교 법인의 이사가 돈 빌려가지고 학교 교사 증축한다, 실험 연구 기자재 구입한다는 것을 믿기로 해서 돈 빌려갖고 뭐해서 여러분 개인의 부동산 투기, 땅 투기하고 이런 데 썼다 그랬죠? 별장 구입하는 데 썼다 그랬죠? 그거 연상하십시오.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법령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면 이러한 행위는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법인이 대표자 불법이라는 손해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당연히 이런 경우에도 직무행위 방금 학교의 실험 연구 기자재 구입, 학교의 교사 증축 이게 바로 뭐예요? 직무행위잖아요. 직무행위 라고 인정된 것인데 자신의 골프 회원권, 땅 투기 이런데 돈 썼다 했으니까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에 썼다 이 말이죠. 그랬다 하더라도 당연히 법인의 불부의 책임 귀속됩니다. 법인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가당치 않은 표현 X 여러분 됐죠? 자, 그다음에 4번입니다. 법인의 대표자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여러분 이건 그냥 한 방에 암기. 직무하고 나오는 직 있죠? 직 나오고요.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어디를 함정을 파는지 아세요? 항상 이 부분 함정을 팝니다. 이건 어떤 시험 문제든 여러분 노무사뿐 아니라 법무사, 간평 어떤 시험이든요. 이 판례, 이 지문 자주 나오고요. 뜨면 직무하고 시작했죠. 여기를 고쳐요. 중대한 과실을 이걸 고칩니다. 여러분 그냥 과실로 이렇게 나오면 경과실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중대한 그래서 직중 암기하셔야 돼요. 직중 다시 법인의 대표자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네,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꾸어서 법인의 대표자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몰랐고 모르는데 단순한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다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요. 일단 하여튼 이 중대한 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았거나 또는 과실로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없다. 그러면 틀립니다. 중대한이라고 나와요. 직중. 자, 중. 네, 이렇게 지읒하고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옳은 표현입니다. 자, 옳은 표현. 내용이 너무 많죠? 네, 법인 많습니다. 자, 또 다음 묶음으로 넘어가시죠. 불부의 능력 꼼꼼히 해주시고요. 자, 25번 묶음입니다. 25번 묶음. 네, 보십니다. 1번.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비법인 사단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틀림없죠. 틀림없고요.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 2번. 대표권 없는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부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네. 방금 법인의 불부행위 성립 요건 확인하셨죠? 대표기관에 행위한다. 그랬죠? 대표권 없는 이사는 대표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법인의 불부행위 35조 1항 적용되지 않는다. 됐고.
그럼 3번.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 범위에서 한 행위는 자기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에 의한 법인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네. 자, 그렇죠? 옳은 표현이고요. 자, 옳은 표현. 네. 자, 틀림없고요. 4번입니다. 이사의 변경 등기는 대항 요건이 아니라 효력 발생. 이거 약속한 거 있죠? 예? 아까 어떤 약속? 법인 설립 등기는 성립 요건으로서의 등기, 나머지 기타의 등기는 모두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등기. 그러니까 이사의 변경 등기는 어떤 등기예요? 나머지 기타의 등기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 대항 요건으로서의 등기, 뭐 대항 요건이 아니라면 X. 그 다음에 이사가 여러 사람 있을 때 특별한 사정에 의한 법인의, 자, 사무가 나와서 사무. 자, 사무는 어떻게 결정? 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정. 그럼 뭐라고 나오면? 대표 행위 형식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 각자 대표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이건 어떻게 됐어요? 이사가 여러 사람이 있을 때 특별한 사정에 의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이사는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한다. 자, 대표를 물을 때는 각자 대표가 원칙이고요. 사무 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정. 이미 뭐 여러 차례 했으니까 여러분 판단하실 겁니다. 자, 5번 X. 5번 X. 자, 됐죠? 여러분, 조금 이번 시간 좀 빠른 느낌 들죠? 예, 예, 중복된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자, 또 넘어갑니다. 갑니다. 자, 여기. 비법인 사단 A. 참, 비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정말 시험 잘 나오죠. 네. 비법인 사단 A의 유일한 대표자 갑은, 그러면 이럴 때는요, 글쎄요, 여러분이 이제 알아서 하시는데, 저 같으면 이렇게 권유하겠습니다. 실제 시험 같으면요, 이렇게 막 그냥 잘 안 그리셔도 돼요. 간단하게나마 A 법인의 대표자 갑, 이렇게 갑.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지문, 이렇게 박스 안에 이제 지문을 읽으실 때 바로 이 그림을 이렇게 빗대어 보면요, 바로 판단이 빨리빨리 서거든요. 그러면 봅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것을 권유합니다. 필수는 아니에요. 반드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알아서 하시겠지만. 자, 시작합니다. 비법인 사단 A의 유일한 대표자 갑은 을에게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자, 포괄적으로 위임. 느낌 안 좋아? 분명히 느낌 안 좋습니다. 여기 포괄적 위임하고 자신은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지 않았다. 벌써 어떤 직무 위반을 했네요. 이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했는데, 기억해 보니까 갑의 행위는 이사의 직무상 선량한 관제의 주의무를 위반한 행위다. 예, 그래요. 이건 성관주의무 위반. 네, 그래요. 뭐 어디에서 벌써 성관주의무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안 되지. 뭐라고 했어요? 특정 사무에 한해서 위임할 수 있다. 그랬고요. 니은입니다. 을이하고 벌써 을이하고 A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그림이, 여러분, 이건 뭐 그리는데 10초도 안 걸리잖아. 그렇죠?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A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서 병과 금전 소비대책 계약을 체결했다. 네. 네, 여러분, 여기 지금 이 그림이 말입니다. 그림이 제가 조금 급하게 그려갖고요. 그림을 뭐 이렇게 그려도 관계는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자, 지우고요. 이렇게. 자, A 법인의 대표자 갑이 이 대리인한테, 을한테 이렇게, 을을 밑으로 이렇게, 을한테 포괄적으로 어떤 사무를 위임했다 했죠. 응?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뭐냐면 병,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바람직합니다. 네? 그림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보십시오. 기억은, 맞죠? 성관주의의무 위반했다.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대리인한테 포괄적 사무 위임한 것은 성관의무 위반이다.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을이 누구예요? 여기. 대리권, 포괄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을 말입니다. 을이 A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서 병과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A에게 미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건 뭐예요?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했는데, 포괄적 위임권을 받아가지고, 수임을 받아가지고 행위를 한 것은 그 법인에게 그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 미친다가 아니고 미치지 아니한다. 아, 조금 어렵죠, 여러분? 네. 미치지 않는 이유 아시겠죠? 왜? 요것 때문에. 포괄적 위임. 이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D것입니다. 을이
자, 이 포괄적 수의민이 을이 A의 살상 대표자로서 사물을 집행하면서 그 직무에 관한 불법 행위로 정에게 이번엔 정도 나왔네요. 정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A는 정에 대하여 법인의 불법이라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어떠세요? 옳은 표현이죠. 사실상 대표자라고 써있습니다. 사실상 대표자로서 집행하면서 손해를 끼쳤다면 이건 법인이 책임져야 돼. 네, 책임져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옳은 지문은 기억 디귿. 기억 디귿이 옳은 지문. 조금 까다로운, 이 정도면 좀 까다로운 수준이 까다롭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감정평가사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네, 기억 디귿이 옳은 지문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묶음. 네. 자, 민법상 사단법인각과 대표이사, 네, 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요. 사단법인각과 그의 대표이사 을이네요. 자, 갑과 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을은 대표. 그러면 이것도 그럼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사단법인이 갑이고 거기 속에 있는 대표기관, 대표이사가 을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갑과 을의 이익이 서로 상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을은 대표 권한이 없다. 자, 이럴 때 이제 법원으로부터 선임되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특별대리인이지. 그렇죠? 법인과 이사 이익이 서로 충돌, 상반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이때 선임되는 자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청구에서 선임되는 자가 특별대리인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옳은 지문. 자, 됐고 니은입니다. 갑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 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갑은 을의 중대한 의무 위반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는 을을 해임할 수 없다. 예, 맞고요. 네. 정관의 해임 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을 때 중대한 의무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마음대로 해임하면 안 된다 이 뜻이고요. 또 나왔어요. 디귿. 을이 병에게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 여기 한번 칠판 보십시오. 을이 병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땡 여기서 X 위임하여 병이 갑의 사무를 집행한 경우 병의 그의 사무 집행행위는 원칙적으로 갑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방금 전에 그 출제 문제 거기서 갑에게 효력이 미친다 했어요? 미치지 않는다 했어요? 미치지 않는다 했잖아요. 포괄적으로 위임해서 이 위임 사무를 포괄적으로 받아서 한 행위는 당 법인에게는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때 법인이 뭐로 나왔었어요? A 법인 이렇게. 이 문제에서는 갑 법인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방금 전 문제는 2024년 간평이었고 지금은 2023년 여러분 시험 노무사 시험 박스형 문제 되겠네요. 네, 됐고 그렇죠.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예, 이렇게 해서 정답은 옳은 것. 정답은 3번. 네, 기억 니은. 네, 이렇게 해서 네, 처리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문제 가시죠. 어떠세요, 여러분? 좀 빠르십니까? 잘 따라오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는 것으로 믿고 자 다음 지문으로 넘어갑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 A와 대표자 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1번 대표자 갑이 외형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을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럼 저는 어떻게 버릇 삼아 당연히 그림을 그리고 갑니다. 자, 권리 능력 없는 사단 A와 대표자 갑입니다. 자, 갑 이렇게 놓고 갑이 외형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을에게 손해를 가했다. 자, 을에게 피해를 끼쳤다. 이때 갑의 행위가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을이 자, 직 나왔어요. 아까 약속한 거 뭐 직중하고 나와야지. 직중하고 나와야 돼. 직중 여기 중 나와서 안 나왔죠. 네, 을이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더라도 A는 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면 틀리는 거죠. 아니 아까 뭐랬어요? 외형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을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갑의 행위가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법인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랬잖아. 제가 지금 매우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반복 안 해도 되죠. 딱 막 한 번만. 자, 아까 갑이 외형상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을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갑의 행위가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이때는 상대방은 당 법인 그 A 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는데도 A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했으니까 틀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번 바로 정답이죠. 틀린 거 골라라 정답이죠. 정답이고 나머지 지문 해석 안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정답은 1번 나왔어요. 알았거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절대 잊지 마세요. 근데 악의를 잘 안 물어봐. 뭘 물어본다? 중대한 과실을 물어본다 하고 얘기했고 나머지 지문 생략. 자, 그다음 자, 지문 분석 29번 묶음으로 갑니다, 여러분. 29번. 자,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부동산에 출연이 행해진 경우 그 부동산 소유권은 출연 시에 곧바로 설립 중 재단법인에 귀속한다. 자, 출연 시에 곧바로 X. 여기서 신속하게 이 복습 한번 하고 가시죠. 자, 어떤 복습? 여기 보십니다. 우리 민법 48조 1항 2항. 자,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의 재산을 출연할 때,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에다가 재산을 출연할 때는 법인 설립 시 출연 재산은 귀속된다. 귀속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다시 네. 설립 시 귀속 이렇게. 자, 48조 2항은 뭐냐면요. 사후 행위 유언으로 어떤 재단법인의 어떤 뭐예요, 여러분? 어떤 독지가가 재력가가 내가 죽으면 내 재산, 내 부동산, 저 X 건물, Y 토지 저런 것들을 묶어서 장학재단 설립을 희망하고 설립을 희망한다라고 유언을 남겼어. 그랬을 때 그 사람의 그 X 부동산, Y 부동산의 재단법인으로의 소유권 귀속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언제 귀속된다고요? 유언의 효력 발생 시. 유언 효력 발생 시니까 여러분 언제입니까? 당연히 유언자 사망 시. 유언의 효력 발생 시 귀속.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48조 1항은 생전 행위로 재단법인의 재산을 출연할 때는 법인 설립 시 곧바로 귀속되고 48조 2항 사후 행위, 즉 유언으로 재단법인의 재산을 귀속시킬 때는 출연할 때는 유언 효력 발생 시, 즉 유언자 사망 시 그대로 귀속된다. 이건 어디까지나 당사자 관계죠. 당사자 관계라는 것은 뭡니까? 출연자 A와 재단법인 B와의 관계죠. 그런데 여러분 시험 잘 나오는 게 뭐였죠? 만약에 A가 유언으로 부동산을 출연하기로 유언을 남겼는데 A가 사망해서 그러면 곧바로 B 재단법인에 귀속된다고 했는데 유언의 효력 발생 시니까 유언자 사망 시 귀속된다 했는데 이 A의 상속인 A-가 아버지의 이와 같은 유언장이 공개되니까 거기에 불만을 품고 즉시 상속 등기를 넘겨서 즉시 C한테 그런 사실을 모르는 C한테 팔아먹고 이쪽으로 이전 등기를 넘기고 말았다. 여러분 됐죠.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제3자 C와 그다음에 그 재단법인 B와의 다툼. 그렇죠. 자, 여러분 됐습니다.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짧고 굵게 한 번 더 표현합니다. 자, 출연자 A가 유언으로 재단법인의 재산을 귀속시키기로 B 재단법인에 귀속시키기로 유언을 남겼는데 A가 사망하게 되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B 재단법인의 재산이 자동으로 귀속된다고 해야 되는데 A의 상속인 A-가 즉시 상속 등기를 넘겨서 그것을 그런 사실을 모르는 제3자 C에게 팔아먹었다. 팔고 등기를 이쪽으로 넘겨주었다. 이렇게 되었을 때 B 재단과 그다음에 제3자 C와의 법적 다툼, 소유권 귀속 관계를 놓고 이루어지는 다툼. 자, 이때 이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된다고 대법원 판례는 판시했다고요? 당사자 관계에서는 B 소유로 봐야 되지만 그것을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애초에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즉 그 출연 부동산의 이전 등기가 애초에 안 됐다면 그걸 가지고 제3자에게는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아, 그렇다면 판례의 태도는 뭐냐?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 소유로 확정? C 소유로 확정. B는 재단법인의 존립이 위태롭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없게 되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3자 관계에서는 누구에게 대항 못한다. 애초에 B 재단법인 앞으로 출연 부동산의 이전 등기가 안 됐다면 그 사실을 가지고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됐죠? 자, 이 정도로 보시고요.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부터 쭉 보시면 됩니다. 1번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부동산의 출연이 행해진 경우 그 부동산 소유권은 출연 시에 곧바로 설립 중 재단법인에 귀속된다가 아니고
뭐랬죠? 생전 행위일 때는 법인 설립 등기됐을 때, 생전 행위일 때, 사후 행위일 때는 유언자 사망 시 귀속된다 그랬죠. 그건 어디까지나 당사자 관계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부동산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와 재단법인 사이에서도 그 부동산은 소유권 등기 없이는 재단법인 소유가 되지 않는다는데 당사자 관계에서는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당사자, 즉 출연자와 재단법인 사이에서는 굳이 이전 등기를 요하지는 않는다. 그죠? 근데 이전 등기 필요한 게 뭐, 어떤 경우? 제3자 관계. 제3자 관계. 자, 그다음 3번.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재단법인이 출연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면 유언자의 상속인의 한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방금 그 그림 연상하십시오. A에서 A 다시 유언자의 상속인의 한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여 이전 등기를 마친 선의의 제3자, 방금 그 그림의 누구였어요, 여러분? C. C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애초에 등기 안 되면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자, 됐고요. 맞고. 그 다음에 4번. 생전 처분으로 지명채권을 출연하여, 여러분, 출연재산이 부동산일 수도 있고, 동산일 수도 있고, 채권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채권을 예를 든 거예요. 앞에서는 부동산을 예를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지명채권을 예를 들었는데, 우리 채권법에 가면 지명채권, 지시채권, 무기명채권에서 종류가 나오죠? 예, 그때 가서 따져보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지명채권 하면 그냥 쉽게 생각하자. 적금통장, 여러분. 예? 아니, 여러분이 예금 통장 갖고 또는 적금 통장을 갖고 있어. 그거 여러분 재단법인 귀속시킬 수 있겠죠. 재산 출연할 수 있겠죠. 장학재단 설립을 희망하고 귀속시킨 재산이 하필이면 부동산이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이 통장을 많이 갖고 계셔요. 그걸 출연했다 하면 연상되죠? 네, 지명채권. 예금 통장 연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생전 처분으로 지명채권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지명채권은 대외적으로 양도 통지나 채무자 승낙이 행해진 때, 이거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 안 되죠? 무시하세요. 이게 뭐냐? 이건요, 우리가 지명채권의 양도의 대항 요건이라 그래. 그냥 지금 하는 말은 듣고 잊어버리세요. 지금 여기서 다 기억하고 가겠다면 여러분 오히려 체합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이 말만 간단히 듣습니다. 우리가 채권 양도의 공시방법은요, 지명채권은 합의 플러스 증서 교부. 내가 지금 통장을 저 사람한테 양도한다면 합의하고 증서를 교부하면 돼. 통장 넘겨주면 돼. 채무자에게 그 사실, 은행에다가 그 사실을 통지하거나 은행 승낙받는, 그건 별도의 대항 요건이라니까. 네, 대항 요건. 또 지시채권이 뭐예요? 어음수표 있죠? 어음수표 같은 것을 양도할 때는 이면에다가 이서하고 배서하고 양도. 그렇죠? 양도. 이것이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공시방법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지명채권을 양도할 때는 합의하고 증서 교부하면 돼. 끝.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양도했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자 승낙을 받는, 그건 뭐냐면 공시방법이 아니고, 양도의 직접적인 공시방법이 아니라 대항 요건이란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양도 통지나 채무자 승낙이 행해진 때 재단법인으로 귀속된다 소리는 이게 바로 공시방법이라는 소리인데 틀렸다. 이건 대항 요건에 불과한 것이지 공시방법이 아니다. 됐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증서 교부하면 돼. 양도하면 돼, 양도.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됐어요. 자, 5번입니다.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자가 서면으로 재산 출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데, 이거 시험 잘 나오니까 조심하세요. 재단법인의 재산을 출연했는데 그 출연 행위 자체에 뭔가 착오가 있었다. 그렇다면 뭐 하면 돼요? 취소하면 됩니다. 민법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로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취소할 수 없다 하니까 틀리고 틀렸다 이 말이죠. 틀렸다는 거예요. 네, 조금 여러분 힘드시죠? 예. 아주 법인이 원래 이렇게 어렵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법인의 기관 넘어갑니다. 자, 이제부터는 뭐 딱딱한, 아니, 어려운 것 더더욱 없습니다. 물론 단순 암기죠. 자, 보십시오.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예, 이사는 상설적 필수기관입니다, 여러분. 법인은 감사를 두어야 한다면 맞아, 틀렸다. 틀렸죠. 감사는요, 주식회사와 같은 상법상 법인에는 필수기관이지만 우리 민법상의 사단재단법인에는 임의기관이에요. 뭐가요? 감사. 그래서 법인은 감사를 두어야 한다면 틀립니다. 민법에서는. 근데 이사는 상설적 필수기관이니까 당연히 두어야 한다. 맞고요. 2번 사원총회는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필수기관이다. 재단법인에는 없습니다.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3번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면 오른표.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면 틀리는 거고요. 두어야 한다면 틀리지만 둘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사원은 서민이나
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할 수 있고요. 대리를 통한 의결권 가능합니다. 5번입니다. 사원총회는 소집 통지에 의해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고요. 총회 결의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했는데 이건 틀렸고요.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원총회는 소집 통지에 의해 통지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여기서 끝. 그렇죠. 총회 결의로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6번. 사원총회를 소집하려고 하는 경우 1주간 전에 소집 일시를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가 사원들에게 도달해야 한다는데 이거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뭐가 틀렸어요? 도달이 틀렸어요. 사단법인의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는 무슨 주의? 발신주의. 도달주의가 아니고 발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단법인의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는요, 소집 일시를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 전에 발신이 완료돼야 돼요. 도달 완료가 아니고 발신 완료. 자, 틀린 이유 확인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번.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사원의 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없다가 아니고 증감할 수 있어요. 원래 임시총회 소집의 의결 정족수가 여러분 아까 얼마였죠? 총 사원의 5분의 1 이상이었죠? 근데 그거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 자, 됐죠? 네, 그 다음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조금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또 다음 묶음 1번.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행해야 한다. 선관주의 의무. 줄여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더 줄여서 선관주의 의무. 자, 그 다음에 2번.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방금 본 것 같은데, 그죠? 네, 본 것 같아요. 자, 됐고. 자, 오른편 드리고. 그 다음에 3번. 주무관청은 이해관계인 청구해서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런 사소한 부분에 실수하면 여러분 큰일 나요. 그죠? 또 무슨 소리 하려고. 임시이사는요,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됐을 때,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청구해서 어디서 선임한다? 법원에서 선임한다. 주무관청은 법인의 사무, 처리 등에 대한 감독기관이지 임시이사나 특별대리인의 선임기관 아닙니다. 선임기관은 어디다? 법원. 네, 법원. 그래서 여기 주무관청 때문에 틀린 것. 눈에 잘 안 띄니까 조심. 자, 잠시 후에 묶어서 한 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4번.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소리. 결혼 소리 나오면 뭐요? 임시이사. 법인과 이사이기 서로 상반 용어 나오면 뭐요? 특별대리인. 이건 암기해 두셔야 돼요. 시험 자주 나와요. 제가 자주 나온다면 자주 나오는 겁니다. 네. 결혼 소리 나오면 뭐라고요? 임시이사. 근데 결혼 소리 나왔는데 특별대리인 나왔어요. X. 특별대리인은 어떤 경우? 상반이라는 단어가 떠야 돼.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서로 충돌되는 상반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이해관계인 검사 청구에서 법원으로부터 선임되는 대표기관이 특별대리인 이렇게 나와야 돼. 됐죠? 그럼 결혼 소리 나오면 임시이사. 상반 소리 나오면 특별대리인. 자, 됐고요. 그래서 4번 틀렸고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죠? 그 다음에 5번.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도 이사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이런 건 틀린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공부 안 해도 아는 거. 정당한 이유 없이도 이사를 마음대로 해임한다고요? 가당치 않은 표현이지. 정당한 이유 없이는 이사를 해임할 수는 없습니다. 네, 당연히. 자, 그 다음에 6번. 후임 이사가 이런 6번은 이제 애매하죠. 확인 안 됐다면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후임 이사가 유효하게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그 선임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있다면 그 다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구이사만이 직무수행권을 가진다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이사만이 직무수행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 또 틀렸어요. 자, 해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7번. 사원총회 결의한 정관의 해석은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르더라도 이거 틀렸어요. 법인의 구성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자, 판례. 이것도 자주 나오는 판례니까 조심해야 한다. 정관이 구속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구속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을 한 경우까지는 구속력은 인정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규범적 의미와 다르더라도 구성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하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